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이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본투표가 다가오고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다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중한 한 표 주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기 정부 연간 예산을요, 연간 한 600조 정도로 대충 잡으면 5년이면 3천조 원, 총 유권자 수가 4,419만여 명이 됩니다. 이걸 1인당 나누면요, 한 표의 가치가 6,800만 원에 가깝다. 잠정적 계산이니까 약 한 7천만 원 된다고 보자고요. 7천만 원 길에 그냥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 안 하면 7천만 원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투표율을 한 75% 내외로 잡아보면 1,000만 명 넘게 7천만 원을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금이 정말 아깝다면 이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김동연, 윤석열, 안철수, 이 단일화 구도와 그리고 심상정 후보, 대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자, 2부 10분 인터뷰, 여야 후보들을 둘러싼 부동시, 수사기록 의혹,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불법 수사 의혹 등을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박종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 정치 요정. 야, 이게 시사본부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에요. 장윤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왜 웃으세요? 예, 굉장히 부끄러움을 네네네. 느끼게 돼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종 기자님, 정치 요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유. 항상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 신뢰감 있는 목소리. 네. 하지만 사기인가? 진짜 요정처럼 된 느낌이네요. 법조인이시니까 잘 네. 판단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또 오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데 거리두기는 이 변경된 방침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영업시간,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네, 야금야금. 네, 9시에서 10시 됐는데 네. 10시에서 11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13일까지 예정됐던 거리두기 단계였는데 네. 이거를 조금 풀어서 완화해서 11시까지 하는 것을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모이는 이 인원을 8명은 늘리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네. 내부에서는.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고 확진자가 26만 명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좀 풀긴 그렇다. 그래서 영업시간 좀 풀어주자 이런 거고요. 사실 지금 보면 손실보상 확대도 돼 있고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의료체계 자체가 고위험군에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네. 이건 계속해서 영업시간은 묶어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고려가 됐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방역 패스도 이미 없어진 상황인데 네. 뭐 일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다시 도입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야금야금 풀어가는 거, 좀 한 번에 확 푸는 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느껴지세요? 사실 전면적으로 풀기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론도 약간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전면적으로 네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아직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조만간 전면으로 폐지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체계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거죠. 아예 못 모이게 하는 거. 네네. 그리고 아예 사업 자체를 영업 자체를 어느 시간까지는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한테 일방적인 어떤 뭐 손해랄까요? 그리고 인내 이런 걸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서 코로나도 지금 몇 년 차에 들어가는데 이걸 과연 계속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정부가 끌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많은 분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프랑스 등에서도 다 방역 체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것이 뭐 전파력은 비교적 높지만 치사율은 낮았다는 그런 점에 근거해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방향은 맞다. 근데 이제 완급에 대한 의견들은 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본투표 날 말이죠. 이 확진자 격리돼 있는 뭐 아주 중증 환자 아니고 병증이나 무증상 이 재택 격리돼 있는 분들은 끝나고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내일 사전 투표 때 혹시 확진으로 이 격리 기간이 겹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투표의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투표를 할 수가 없고요. 내일 못하고.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네.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할 보건소에서 이 격리자들에게 이 정기적으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문자를 받으시고 이걸 가지고 이 뭐 사전 투표 하시는 그 투표소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5시부터 나갈 수 있고 6시 전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만 하고 바로 귀가하는 걸로. 네네. 근데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귀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대중교통 이용은 하지 말아 달라. 이게 이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전국 투표소가 뭐 한 3,500여 개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투표소는 많잖아요. 네. 사전 투표는 보통 집에서 격리한다고 치면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정 투표소가 있지만 사전 투표는 더 가까운 데가 있으면 어디서든 해도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만 한 가지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갔다 오다가 편의점을 들르시거나 뭐 카페에 들려서 카페 식당 들르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다. 네. 명심하시고요. 자, 사전투표 진행 상황 보죠. 오늘 이제 6시 시작해서 벌써 이제 뭐 반나절 지났습니다. 이 투표율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시 투표율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5.38%예요. 1시간 반 전이군요. 대략. 네. 아마 이제 12시 투표율도 이제 곧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네. 11시 투표율만 보면 지난 대선보다 1.85%포인트 높습니다. 그래서 뭐 뜨겁다. 이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좀 열망, 갈망이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 도입 이후 역대 최고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 여야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사전투표 독려를 해왔기 때문에 지지층을 중심으로 빨리 사전투표하고 뭐 출근하든지 다시 돌아서 일을 보자 이러신 분들이 많고 지금 전국 곳곳에 인증샷 여기 좀 올라온 걸 보면 뜨거워요. 뜨겁다. 여기저기 막 줄 서서 투표하고 계세요. 이게 직접 가신 청취자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청취자 1065님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 오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역대급 사전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장 변호사님 하셨어요? 저는 오늘 가급적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정 중에 제가 정말 이 사전투표율 갖고 원래 좀 전통적인 공식은 이거 진보 측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많이 가면. 예, 왜냐하면 이 공식이 좀 확정적으로 굳어졌던 게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사전투표율이 한 27% 육박하게 역대 최고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워낙 이제 180석 압승을 하다 보니까 이거 유리한 거 아니야?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보수가 이기더라. 예, 민주당 후보가 이제 패했고 그렇다면 이 공식이 깨진 지는 좀 된 것 같아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오히려 본투표 당일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을 해서 투표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특히 어르신분들 아예 사전투표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가 뭔가 선거 풍경, 국면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바꿔놓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가 엄습하고 총선이 있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었고 그렇죠. 대선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다들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네. 시대에 투표 익숙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여야가 투표 동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지만 특히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를 더 독려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가서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 사전 투표는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네네. 바로바로 출력을 투표용지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그냥 있어요. 사퇴자가 안 찍혀 있다. 네, 안내문만 투표소에 붙어 있고 투표용지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름도 있고 사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혼란 줄 수가 있거든요. 그 공란을 보면 사퇴가 네. 없으면 찍고 싶은 욕구가 수도 생기나? 있죠, 진짜. 아무래도 생기나요? 네. 사퇴 안 했나? 그러면서 네, 찍을 혹시 수 있죠. 그럴 리가.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사퇴라는 게 찍혀서 나오니까. 하지만 뭐 여러 사전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가능성은 차단할수록 좋다. 사퇴가 찍혀 있는 네. 사전 투표로 이제 우리 보수 지지층들이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발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박 기자님은 하셨어요 투표? 아직 안 했습니다. 네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제가 해보니까 누구 찍을지? 사전 투표하면은 네. 너무 일찍 해서 투표하니까 좋은데 네. 본투표에 너무 심심해요. 그날 뭔가 허전해요. 본투표 날. 그래서 지금 내적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야 뭐, 되나. 야, 박빈입니다. 지금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럴 예. 때 딱 가서 찍을 때 그렇죠. 존재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날 한입뉴스 하시면 되죠. 네. 뭐가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사본부 와서 얘기하실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자, 진행 상황은 지금 열기가 뜨겁다. 이따 뭐 오늘 6시 마감되고 한번 보면 네. 네. 자, 과연 이제 역대 최고로 내일까지 합쳐서 30% 넘길지 네. 가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시도별로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네.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일 높은 곳이 전남입니다. 9.44%고 전북이 8.19%. 네. 그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대구 4.41%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시도별로 또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럴까? 뭐 궁금한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 독려를 했으니까 투표 다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 있는 소공동에서 소공동.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강원도 속초를 방문한 다음에 거기서 투표하려고 네. 했어요. 그런다고 원래 계획은. 했었죠. 그런데 야권 단일화가 갑자기 되면서 어제. 그것도 어제 비상 상황이다. 수도권에 올인하고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화문으로 좀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꿨다고 하고요. 네. 국민통합의 상징을 담아서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 광화문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어제부터 이제 중원, 충청 지역을 지나서 경남 지역에 가서 부산에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뭐 경북 일정까지 소화하게 되는데 부산에서 투표하게 됐고 사실상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더 투표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PK 지역, 네. PK 지역의 민심을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리느냐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사전투표 현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심상정 후보는 오늘 종로에서 네, 투표를 했는데 배우자 이승배 씨와 아들 이우근 군과 함께했어요. 가족이 함께 투표했죠. 네네. 그리고 여기 종로는 사실 정의당의 배복주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보궐선거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를 담았고 눈길을 끄는 게 가족이 함께 투표했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혼자 가족 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가족이 있는데 혼자 했다. 있어요, 가족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후보 속초에서 했으면 이제 같이 못 앉을 수 있는데 네. 수도권이면은 뭐 웬만하면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 내외 네. 또 뭐 대통령 내외 모두 부부가 주로 투표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죠. 영상이나 네. 사진으로 봤는데 자,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아주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 김혜경 씨, 네. 김건희 씨는 어디서 투표했습니까? 본인 이제 네네.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서 하시지 않을까. 본투표 때. 추정입니다. 예, 추정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것 이례적이죠. 같아요. 네.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투표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항상 보면 이 후보자 배우자와 같이 투표하는 게 맞아요.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뭐 화목한 모습, 가정적인 모습도 같이 유권자들한테 이제 소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양당 모두 배우자를 내세우는 게 전략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네. 판단은 분명히 네.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와 관련해 유용 의혹이 일자 뭐 실제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 그 뒤로는 공식 행보를 사실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나 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슈가 계속 선거 캠페인을 하는 중에 뭐 본인을 향한 질문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뭐 사전투표를 후보와 같이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도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가 계속 조작 의혹. 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사실상 뭐 한 계좌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5계좌가 이용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공소장이 또 법사위 국회에 제출이 되면서 아주 구체화된 내용들이 보도가 돼 있는 데 네네. 있어서 검찰 소환 조사도 좀 미루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공식선상에 나올 수가 상당히 없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 제가 정의당에 한 계신 분이 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제발 우리 후보,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배우자 좀 검증해다오. 우리는 굉장히 떳떳하다. 제발 좀 검증해달라. 예.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재밌네요. 걸 들었는데 네. 그만큼 반대되는 행보를 심상정 후보가 본인 또 아들까지 같이 네네. 대동해서, 왜냐하면 아들도 어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논란을 네. 받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비되는 행보를 심상정 후보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발로이긴 한데 검증해다오 그랬다가 혹시 또 나오면 어떡해요. 저는 뭐 검증한다 그러면 다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이게 참 이례적인 일로 배우자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네. 있다. 그러면 장 변호사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기자 출신의 법조인. 정말 이런 분들 많지는 않은데 지금 그러면 이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나 혹시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는 당연히. 그럼 그 해야죠. 모습을 좀 포착하려고 기자들이 뻗치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이 주는 또 그 영향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후보와 좀 떨어져서 어디서 어느 시간대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몰래 투표한다고 했지만 사전 투표소를 어디 지방을 택했다 할지 뭐 이런 하면 그 지역에 또 호소하는 유권자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도 파악될 수 있으니까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각 캠프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때로는 또 이런 이제 배우자 리스크 속에서 배우자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 그런 패션, 복장 이런 그렇죠. 것까지 보도하면서 좀 과도한 선정주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드러나지 않으니까 대중들이 또 궁금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D-5 사전투표도 시작된 상황에서 지금 유세는 막판 치열하게 네. 전개되고 있을 텐데 자, 이재명 후보는 김동연 전 후보와 첫 합동 유세를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윤석열 후보, 안철수 전 후보 언제쯤 합동 유세 나설까요? 우선은 어제 서울 영등포에서 이재명, 김동연 두 사람이 네.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됐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제가 바로 이제 야권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 예. 김 대표가 나와 이재명 후보의 이 연대 단일화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힘을 합쳤다. 그런데 지금 야권의 단일화를 보면 그게 어떤 비전이 있냐 또 야합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뭐 이벤트였다 이렇게 좀 볼 네. 수가 있고요. 김동연 대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운동화까지 선물로 주면서 열심히 뛰어달라. 운동화끈을 꽉 메고 열심히 네, 뛰겠다라는 다시 뛰겠다. 얘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김동연 대표가. 그래서 그 뜻을 담아서 운동화를 선물해 준 그런 모습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비교 포인트를 좀 만들어서 야권 단일화 좀 이거는 좀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우리는 왜 나쁘고 양쪽 다 단일화를 했는데 왜 저건 좋은 거냐. 우리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야합이고 네. 당신은 같이 연대냐. 네. 근데 뭐 우리는 김동연, 이재명 후보는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같이 공유를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인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이제 대표라고 불러야겠죠. 어제 사퇴를 했으니까 후보직에서요. 언제쯤 윤석열 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유세에 나설 것이냐. 네. 사실 지금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했고 어제 바로 윤석열 후보는 중원에서 충청에서 유세를 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고.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후보는 부산 그다음에 뭐 TK 지역을 돌면서 네. 유세를 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일정 오늘 기자한테 온 일정을 보니까 유튜브 방송만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의 안철수 TV 방송만 있어요. 그걸 볼 때 이 야권 지지자들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른바 어게인 2012. 2012년 네네네네.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랑 단일화했을 때 보여준 행보. 단일화를 한 다음에 2주 동안 아무런 행보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투표 당일날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투표 결과도 안 보고 네네네네. 출국을 했죠. 그때 정말 그 언론의 관심은 네. 오히려 후보 사퇴한 안철수 후보에게 많이 쏠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한 번은 광화문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목도리 한번 걸어주는 한 번 했고 그 퍼포먼스만 있었고 네. 그 외에 행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안철수 대표가 똑같은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그건 아니다. 지지자들의 좀 반발이 좀 거세기 때문에 오늘 소통방송 통해서 좀 무마를 하고 가라앉히고 네네. 휴일이나 뭐 이때쯤에는 같이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나흘 남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날이 정말 궁금하네요. 네. 자, 김동연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운동화 선물을 했다는데 윤석열 후보도 안철수 네. 후보에게 마라톤화 같은 거 아. 뛰는데 이게 또 완주에는 마라톤 안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자부심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번 이제 마라톤화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장 변호사님, 네. 안 후보 아까 2012 어게인 2012 하니까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죠. 어떨까? 그때처럼 하진 않겠죠. 그때처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일단 얼마 정말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안철수 후보 그 당시에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랑 단일화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좀 결과가 좋지는 않았죠. 예, 그때도 뭐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긴 했는데 정권 교체는 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하기도 했어서 이게 단일화 효과가 과연 정말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그 여파가 어느 정도로 순기능으로 미칠 것이냐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말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다진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이 단일화가 딱 아주 선제적으로 좀 감동을 주면서 이뤄졌으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을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양쪽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폭로전 뭐 그랬었죠. 뭐 정치 모르가 우는 하면서까지 그런 어떤 신경전을 벌였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의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뭐 감동 측면에선 덜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번 선거는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수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천 부근에서만 더딘 흐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면 창원 2터널 부근 사고 여파로 동창원 나들목부터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창원 2터널 부근으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마포대교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취자 3660님은요. 장윤미 변호사님 시사본부 환영합니다. 신뢰감 높은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치 요정으로 등극을 하셨죠. 오늘. 제가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래요. 소식이 들어왔네요. 오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서초 일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거주지 근처에서 하셨네요. 네네. 그 거주지 좀 집에서 가까운 데서. 예. 자, 그럼 또 이제 김혜경 씨 소식도 이제 뒤에 여기에 질세라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뭐 사진이 좀 나올지 뭐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단일화 이후 뭐 파장, 후폭풍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는 뭐 응징 투표가 결집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소식이 하나 있네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가 끝난 밤 새벽 사이에 후보끼리 만나서 전격 단일화 결정하고 이른 아침 8시에 공동 성명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의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 과정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합당 얘기 나왔는데 당원 투표 아직 없었잖아요. 네. 좀 시끌시끌하다면서요. 네, 제가 어제 뭐 유세 현장, 뭐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거기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했었는데 네. 지금 화가 너무 나서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어제 보니까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당원들 또 일반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실망스럽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비판이 많이 나왔고 안철수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도 이 단일화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몇천 개 댓글이 달렸는데 비판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격앙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안철수 방지법 이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외 투표, 재외 국민 투표 이후에는 단일화 하지 않게 후보 사퇴 안 하게 이걸 만들어달라 법으로. 사표 방지를 막아달라. 그렇습니다. 사표를 방지해달라.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찍은 표가 뭐 김동연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찍은 표가 지금 사표가 된 거잖아요. 이거 좀 막아달라.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집 사는 곳에 옆에 투표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는 멀리 가야 돼요. 그 넓은 나라에 공관 한 군데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10시간 달려와서 하고 가시던데요.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서 네네.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했다. 며칠 걸려 차를 타고 왔다. 이런 사연들이 많이 좀 올라오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의 이런 소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 10시간 와서 그 누군가에게 투표하고 10시간 도로 갔는데 집에서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막 사퇴했어. 그럼 정말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돌아오는 길에 이건.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황당하다. 네. 정말 언짢으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장민님 그래서 조금 전에 네. 단일화가 한 달 정도 뭐 이게 하느냐 마느냐 끌다가 결렬 얘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자, 이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 단일화 명분을 과연 국민들에게 또 지지층에게 당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그럼 이 실망한 분들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이게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사실 담아내고 있던 그 유권자 표심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진보층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유권자층으로 양분이 확실을 네. 하게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제3지대의 깃발을 들고 10년 동안 정치를 네. 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공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정권 교체는 원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 경험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를 못 주시는 또 유권자층 또 역대 뭐 비호감급 대선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상 이 두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도덕성 분들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뭐 여성 플랜들리하지 않다라는 네. 어떤 평가들도 네. 있어서 여성 표심이 또 제3의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있던 여러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흐름들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만 기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갈 것이다. 이렇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는 못 하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표는 갈라질 텐데 누구에게 조금 더 가고 덜 가고의 문제가 남을 거고. 그걸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안철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단일화를 한 것이 어떻게 명함으로 작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일단 본인이 10년 동안 들었던 그 가치 제3지대에서 다당제로서 뭔가 거대 양당 구조에 균열을 내면서 건강한 정치개혁을 좀 해보겠다는 그게 사실 합당으로 이어지면서 네. 이게 보수정당과의 합당으로 귀결이 되면서 당연하게도 본인을 지지했던 국민의당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정권 교체 명분을 내세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없다면 사실상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지지해왔던 많은 분들을 놓고 가는 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네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마지막 토론회 그 이후에 단일화 발표 직전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교체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저희 그 거대 기득권 양당을 비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180도가 바뀐 하룻밤 네. 사이에 이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박 기자님. 네. 그런데 이게 민주당 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의 그 부동시 네. 양쪽 눈의 시력차가 커서 군을 면제받았다. 이게 고무줄 시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군 면탈 의혹을 지금 제기한 셈인데
이 내용은 좀 일리가 있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법무부부터 자료를 받기로 했었어요. 법무부가 자료를 주기로 했다. 네, 법무부 자료가 그래서 어제 왔습니다. 네네. 어제 와서 이 법사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열람을 했어요. 열람을 했다. 열람하고 자료를. 그 내용을 언론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1982년 병역 검사 때 부동시 판정이 나와서 병역 면제받았습니다. 네. 그때 좌안, 그러니까 왼쪽 눈이 0.8, 우안이 0.1, 시력차가 0.7이었어요. 시력차가 크게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뭐였냐면 제보를 받아보니까 검사 임용 때와 검사 재임용 때 신체 검사에서는 이 시력차가 줄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고무줄 시력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법무부가 자료 가져와서 그 열람을 했는데 열람한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아니 1994년도에 봤더니 왼쪽 눈의 시력이 0.7, 오른쪽이 0.5로 표기됐다. 0.7, 0.5. 예. 이제 0.2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적이죠. 네, 부동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네네네. 주장한 거고요. 2002년에도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이다. 네. 그러니까 시력차가 0.3이에요. 네. 그래서 부동시가 아니다. 이거 봐라. 이거 왜 군대 어떻게 갈 믿을 수가 때만 있냐. 그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2019년에 그때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시력검사 받아서 냈을 때 네. 그때는 또 부동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주장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렇게 검사한 거 그거는 그냥 두 눈의 굴절률을 검사한 게 아니라 한쪽 눈 가리고 우리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검사해서 쓴 거 아니냐. 그걸로 어떻게 부동시력을 판단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2019년에 낸 시력 검사 자료 봐라. 2.5 디옵터의 양한 부동시한 진단서 받지 않았냐.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 자체가 굴절률 조사를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해보면 되지 않냐. 네네. 그리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한 건 그 진단 받은 것은 아니 거기 왜 굳이 거기까지 갔느냐. 너무 집에서 먼 곳으로 40분 갔다? 걸리는 곳까지 왜 갔느냐. 그리고 거기 친분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게 진단서를 좀 믿을 수 없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82년도 군신체 검사 때는 부동시, 94년과 2002년은 검사 임용과 재임용 때는 좀 정상적인 시력, 네. 그리고 2019년에 다시 부동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막인지 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논란이 계속 있을 텐데 이걸 뭐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뭐 부동시 당시에 가장 논란의 핵심은 이걸로 군복무를 면제받은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시력 거치 제가 주변에 부동시로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네네. 이게 시력이 교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그 당시에 그렇다면 군 면제를 받을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사법고시 시험을 굉장히 구수를 했다고 해서 장기간 네네. 준비를 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이 수험 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동의는 네.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도 이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우고 내부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도 이 자료가 없는 건 아니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또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뭔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 뭐 어떻게 된 건지를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야의 공방입니다. 자, 오늘 디저스송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갈 텐데 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오늘 금요일 활약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언제든 또 뵈어요.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8945님 아침에 사전투표 하고 왔어요. 국민 모두 이번에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소찬휘의 현명한 선택 신청합니다. 보통은 티어스를 많이 듣는데 오늘은 소찬휘의 현명한 선택. 자, 8945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나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동사로 여러 사람이 내기 따위를 할 때 그중 어떤 두 사람 사이만은 승부 계산을 따지지 않다라는 뜻과 편이 되다라는 두 가지 뜻이 모두 들어있는 삼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따먹다, 맘먹다, 면먹다, 물먹다, 통먹다, 편먹다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면먹다입니다. 면먹다의 기본 의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은 편이 되답니다. 예를 들어 고수 둘이 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럿이 내기 따위를 할 때 어떠한 두 사람 사이에는 승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면 이번 판에서 너와 나는 면 먹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편먹다는 편을 짜서 한 편이 되다를 속되게 표현한 것인데요. 뜻풀이에 나왔던 두 개의 뜻 중에서 다른 한 뜻이 없을 뿐더러 또 편은 한자이기 때문에 정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통먹다는 사전에 없는 표현이고요. 따먹다는 바둑이나 장기, 돈치기 따위에서 상대편의 말이나 돈 따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저도 좋은 직장 취업하는 게 목표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원하는 직장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대한민국이 엄마랑 아빠랑 집에 일찍 오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우리가 국민이 시민들이 우리 엄마 아빠 뽑아요. 2022 우리의 선택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의 하늘은 차츰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후에서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도 서해안,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35에서 60km의 강풍이 예상되고 곳에 따라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돌풍도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후부터 황사까지 날아오면서 비에 섞여 내리거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대구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아 포근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주말 동안 반짝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주 뒤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 5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부문이 크게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자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집단 소송 대리하고 계실 때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화제 인물이세요. 아까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이 타이틀도 붙죠. 또 여러 이제 소송에서의 또 대리로도 또 인터뷰하셨죠. 이번엔 대선의 선대위 대변인이신데 그래서 이제 선거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안철수 이 현재 후보와 전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자, 민주당 선대위에 계시니까 어떻게 분위기 느끼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국민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선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자의 말씀을 빌리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 같은 선거 방식으로 이 선거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난 밤에 그 뜻밖의 그 윤안 단일화, 윤석열 후보자와 안철수 후보자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 지향이 같거나 가치가 같거나 그런 세력들이 그 세력을 합하는 것, 그런 공유하는 것인데요. 그럴 땐 당연히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고 이해를 구하려면 공개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차례 그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시점에 그것도 야밤에 그 둘이 비밀리에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것이 않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선대위 분위기를 여쭤보셨는데요. 실제 선대위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웠고 지금은 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하신 말씀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정치인 일부 혹은 일부의 세력이 혹은 한두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모두 다 변경시키겠다. 혹은 흐름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굉장한 오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국민께서 반영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어제는 밤사이의 소식에 당혹했지만 이제는 좀 차분해졌다. 자, 이런 생각 어제 뭐 그 우상호 총괄 공동선대본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비상체제 선언을 했는데 자, 단일화 효과가 단일화를 한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쪽이죠. 또는 이 단일화를 또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역바람을 불게 할 것이다. 자, 단일화 역풍 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단일화 순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했겠죠. 아니, 믿었으니까 했겠죠. 예. 그런데 그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도 꽤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걸려온 곳이 해외 교민들이 많이 걸려왔어요. 네네.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반응들이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러한 오만한 모습을 보고 그 표심을 변경하거나 아직까지 확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은 국민들은 네. 이제서야 결정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단일화 과정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네. 자,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공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런데 자, 이재명 후보의 범죄 수사 경력에 대해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열람을 했고요. 또 이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 자료하고 같이 여야가 열람이 된 건데 이 자료에는 이재명 후보가 공개했던 6개의 사건이 기재가 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자, 국민의힘에선 언론에 보도됐던 고소고발 사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진위 공방이에요. 여당에서는 기록에도 없는 걸 상상한다. 이렇게도 반발했는데 이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범죄 수사 경력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선거에 출마해 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 건데요. 네네.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말씀하신 범죄 수사 경력 조회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범죄 수사 경력 조회서에는 본인과 관련한 모든 수사 내용, 그다음에 처분 내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은 그 조회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조회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실제로 고소 고발이 되어 있고 어떤 처분을 받았다면 이 범죄 수사 경력 조회서를 위조한 것이겠죠. 혹은 국가기관이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의 부실 문제를 탓하거나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네, 이제 야당의 주장이 그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이 뭐 선거에 나가든 아니든 이 지금 말씀하셨던 범죄 수사 경력 조회서라고. 조회서. 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처벌 뭐 당연히 있겠고 뭐 재판 유무죄야 당연히 기록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불기소돼도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해서 수사를 받았다면 여기 다 남아 있겠네요. 흔적이. 그 문서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보통 재판 기록에 담겨 있는 범죄 경력 조회서는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단순한 것이라도. 네네. 혐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조됐거나 행정적인 문제가 착오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반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열람을 했는데 자, 아까 잠깐 짚었습니다만 이 1982년 군 신체 검사 때는 이게 부동시가 나왔고요. 2002년 검사 임용 때 또 재임용 때 1994년과 2002년 임용과 재임용 신체 검사에서는 시력이 또 정상에 가깝습니다. 0.2, 0.3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또다시 부동시가 2019년에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정리가 좀 가능합니까? 예,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저는 1990년에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진행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1980년대, 90년대에는 소위 병역 기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아니 친구들 사이에 뭐 너는 체중이 지금 많이 나가니까 조금만 더 늘려라. 너는 말랐으니까 체중을 조금만 더 빼라. 해서 그 체중 하한선, 상한선 위아래로 나가려고 했고 뭐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었다는 걸 공공연히 이제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실제로 이제 군대 면제를 받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가난한 집 그 아이들은 실제로 없었고 유독 이제 그 부잣집이나 유력자 집안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특이했었고 저도 실제로 그때 과거에 보면은 면제를 받은 친구가 시력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안경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뭐
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일상 속의 해프닝들.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동시 그러니까 양쪽 눈의 시력이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크다. 예. 그것으로 면제를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실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자신이 부동시가 아니어야 유리할 때는 부동시가 아니었고 자신이 부동시여야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부동시였고 부동시였다는 거죠. 네네. 만약 그 시점이 달라졌으면은 전혀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부동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 오히려 양쪽 눈의 시력이 같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력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네네네. 의학계 정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의혹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이 남는다. 자, 요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최근 이 미주의 한인 매체입니다. 썬데이 저널이라는 이제 이름인데 이 매체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육성 파일입니다. 자, 노무현 잡으려고 박연차 잡겠다고 한 건데 박연차가 그걸 알고 중수부에다 영장 딱 떨어지니까 나 노무현에게 돈 줬다고 했잖아 하는 발언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아까 고 노무현 대통령과 또 특수관계인이시니까 이 녹취록 들으면 이게 뭔가 그 당시 이 MB 정부 때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정황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의 육성이다.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들이 수술을 하거나 네.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마땅히 이제 검사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떠한 범죄를 뿌리를 뽑아내기 거죠. 위해서 하는 네.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자의 인식은 뭐냐면은 특정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타인의 인생을 희생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영장 이후에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구속이건 뭐건 다 필요하면 진행한다는 인식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것도 그 시기가 전직 대통령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잡으려고 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보통 잡는다는 표현은 그 일반인들도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보통 뭐 그 도살장에서나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 혹은 육성 파일로서 전직 대통령이 되신 분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람을 대하는 인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전체 녹취록은 아니고 일부 내용에 대한 편집, 발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은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제 육성 파일이니까 뉘앙스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 주신 걸로 들리고요. 자, 곽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는 이미 정치보복의 선두에 섰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 단순한 그냥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고요. 네. 과거 벌써 이제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저희 가족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곽 변호사님의 가족을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아내지요. 예, 아마 저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제 아내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아내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2012년인데 2012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느닷없이 언론에서 제 아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3월 달에는 셋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4월 달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제 아내를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거기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 많은 언론 보도로 저희 가족은
매우 고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가 윤석열이죠. 아, 당시에. 예. 자, 지금 2012년에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이 타계한 시점 2009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임하시고. 2009년 5월입니다. 예,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따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근데 이게 혹시 이 전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보복 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또 근거와 이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보복 수사인지 정상적인 수사인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보복 수사로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은 매우 많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적 주장은 아니다. 예, 저는 원래 주관적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말에 제가 국가정보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우연히 네. 저에 대한 사찰 문건을 받았습니다. 그 사찰 문건이 매우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수사 정보가 기재된 문건이 총 22건이고 그 중에 21건의 문건이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앙수사부 과장, 범죄정보 담당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그 문건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안 유지하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대검 중수부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이라는 것,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비공개 기록으로 있기 때문에 보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당연히 그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거를 보안 유지하에 기록 검토를 하면서 수사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그 원래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봤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열어봤다. 3년이 지난 시점은 그해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있던 때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점 자체가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것이고. 자, 묘한 대목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잠깐 곽 변호사님한테 파편적으로 들으니까 너무 큰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해소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대선 끝나고요. 한번 이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곽상원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오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팀 가자. 남성팀 화이팅. 편가르기입니까? 아닙니다. 통합을 위한 젠더가 큰 싸우시는 거 발걸음. 아니죠? 통합을 위한 큰 발걸음. 네. 통합을 위한 큰 발걸음. 예, 저희 시그널이 워낙 80년대 느낌 노래다 보니까 우리 배 소장님 보셨어요? 막 헛슬 추고 있었는데. 그럼요. 옛날 헛슬. 그 생각 011의 짝꿍들 뭐 이런 거 생각나요. 01만 친구죠. 아, 네. 넘어가죠. 너무 옛날 얘기네요. 자, 어제 아침에 전해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
자, 여론조사 전문가들 저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 하필이면 블랙아웃으로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빅 이벤트가 터졌어요.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사가 이제 더 쏟아지겠구나. 네네네. 물론 공표는 못하지만. 조사는 하는데 합니다. 언론 공표가 안 되는 거죠.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공표 금지 기간인데 여기 나와서 네. 이 소장님이 그냥 얘기해 버렸어. 아유, 과태료 3천만 원. 과태료 안 됩니다. 3천만 원. 네. 예, 못 하시겠네요. 예. 배 소장님 하십니까? 제 눈동자를 보면 아시죠? 네. 아, 눈동자로. 눈동자에 숫자가 막 나오나요? 눈빛으로 말합니다. 네. 3번 깜빡이면 뭐 이렇게 신호를. 알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야, 남은 6일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 어떻게 방송하지? 전 걱정도 했어요. 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어제만 무려 12건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더 나왔을 거예요. 이거 지금 좀 볼만한 것들만 추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볼만한 것만 추려도 12개. 더 많이 나왔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박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윤 후보의 우세 혹은 뭐 이 후보의 우세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빈도로 보면은 몇 개 정도씩으로 나눠져요? 이게 지금 이제 박빙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가 네. 윤석열 후보가 한 2-3개 정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예. 우세한 게 2-3개.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우세한 게 또 1-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붙어 있거나 오차범위 안에서 안쪽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런 네. 양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추세선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크로스 직전에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게 MBS 조사나 이런 게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가 더군다나 이제 단일화 전 조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언더독 이펙트냐 밴드웨건 이펙트냐 여기서 참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리콥터로 따라가면서 중계를 막 하는데 두 대의 경주용차가 터널에 들어가는데 동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우세를 알 수가 없고 너무 궁금해요. 아니 지금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죠. 단일화가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단일화 반영 안 단일화가 결집이냐 역풍이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자, 사자 구도가 뭐 삼자 구도 혹은 사실상 양자 구도가 이제 그렇죠. 된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발라낼 수 있는 거, 건져낼 수 있는 거는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소장님, 공표 금지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 중 먼저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이제 3월 1일과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되 자, 후보 지지율은 몇 대 몇? 예.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43.7, 안철수 후보 8.1, 심상정 후보 1.8 순으로 나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그 2013명을 조사를 했어요. 전화 면접 조사인데 가상 번호와 RDD 번호 추출을 혼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조사 샘플 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데 1000샘플 한 거보다는 지금 2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지금 두 후보가 초박빙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유능한 분석가라면 자, 안철수 후보가 8.1% 받았는데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이 8.1% 받은 게 다른 데도 조사를 보면은 8, 9%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 정도에 그러니까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6에서 8 정도까지 떨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TV 토론에서 예상 외에 좀 선전을 하면서 조금 올라간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요게 이제 지금 어떻게 분화될 것이냐 이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일단은 윤석열 후보도 가고 이재명 후보로도 가고 심상정 후보로도 갑니다. 다 분산됐다. 근데 이게 그 이미 윤석열 후보로 갈 표심은 이미 좀 이전에 떠났고요. 지금 남아 있는 이 표심 안철수 선행적으로 먼저 있었다? 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남아 있는 표심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오히려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요게 제일 궁금한 대목인데 이따가 후반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당장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여론오락가 몇 대면 모이면 이제는 결과 분석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뭐 예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 네. 뭐 무용지물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또 NBS 전국 지표조사도 아예 보죠. 네. 엠블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기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되 배 소장님, 이 네. 사자, 이땐 사자니까 네. 가상대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뭐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은 뭐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드린 말씀이고 참고를 네네. 해야죠. 크게 근데 바뀌었다. 지난주 지역이. 우리가 예언을 하면서 제가 동률일 거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이번 조사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0%, 안철수 후보 9%, 네네. 심상정 후보 2%거든요. 그러니까 이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다 보면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했는데 마지막 조사가 붙었습니다. 야. 똑같습니다. 붙었다. 네. 그런데 지금 다 사자조사라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과언은 아닌 게 네. 이 여기서도 지금 9%, 아까 8.1%. 이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서 이 붙은 게 지금 어떻게 뭐 다시 격차가 생겼는지 네. 그대로 붙었는지 크로스가 됐는지 뭐 우리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터널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무응답이 있거든요. 무응답.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이 더 중요해요. 늘 얘기하셨던 그 M여중. 네네. 예. 여성층, 중도층, MZ세대, MZ세대. 부동층. 네. 자, 그래요. 이제 뭐 이겁니다. 결국 어제 야권 단일화로 안철수라는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재외교민 투표에서는 사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중앙일보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했을 경우 이걸 가상으로 해서 후보 지지도를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이 소장님, 이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때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사자 대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으로 해서 단일화된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붙이는 두 개의 조사가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이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두 후보가 다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40%대 진입을 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이 사자 구도 때는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40.4인데 가상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 걸로 네. 해서 가상 대결 붙여보니까 47.7 대 41.5예요. 그래서 벌어지네요. 두 후보 간 격차를 보면은 3.3%포인트에서 5.9%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요거 이제 격차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제 남은 그 차이가 한 2.6%포인트여서 단일화 효과가 이 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2.2% 정도 2.6% 단일 후보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게 단일화 효과다. 네. 그리고 그 이제는 이 격차 말고 증감을 후보 자체의 증감을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사자일 때보다 가상 대결일 때 3.3%포인트 상승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심이 이동해서 이제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왜 이 안철수 후보 표심 말고 그 부동층의 표심이 네네네. 대세 상승으로 저기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쪽으로 이동한 게 여기 조금 더 더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드웨건. 그렇습니다. 자, 이 결과만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네. 가상적으로는 조사가 됐는데 자, 실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그럼 이 가정과 실제 단일화. 그럼 이 표심에서 좀 우리가 고려할 대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고려된 것은 가정을 할 때는 단일화의 효과, 단일화의 파괴력만 감안된 거죠. 주로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점. 이재명 위기감은 가만히 안 된 거예요. 이재명 그러니까 진영의 위기감은 가만히 안 되지. 실제 발생이 됐을 때는 단일화 파괴력이냐, 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결집하는 위기감이거든요. 네네. 이게 두 가지가 다 현실화되려면 사실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루어져야만 실제 상황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후보 이 가상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걸만 가지고 보면은 표심의 이동이 한 3에서 5 정도는 네네. 지금 이동이 막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철수 후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이 if라는 전제를 놓고 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만 네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단일화된 이후에 그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효과 그것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을 한 단일화 조사는 이런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층들도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뭐야 난 끝까지 완주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전투표나 본선거일날 투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이제 이른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이거 뭐야. 투표를 이미 했는데 네네. 지금 16만 표 오니까 상당히 많은 투표를 한 거죠. 그렇죠.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6시간 7시간 띠띠빵빵 운전해서 가서 투표를 했는데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게 후보들이 사퇴를 내버리니까 김동연, 안철수 이 분노가 또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요. 사실 뭐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 터널 속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 그냥 저 벌금 과태료 3천만 원 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네. 저희도 이 아주 공공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KBS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국민의 방송. 그러면은 좋아요. 이 프로그램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귀에다가 얘기를 해주시지 지금 않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요. 네. 지금 가짜 뉴스하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빨리 좀 블랙아웃 기간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더 왜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의 어떤 접근권을 지금 좀 봉쇄라고 있는데 사실 폐지돼도 뭐 문제 해결은 안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 후보 간 단일화가 이런 식으로 막 투표가 끝났는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블랙아웃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8.1%, 9% 이렇게 이제 사자구도에서 나왔던 바로 단일화 직전까지 여론조사에 안철수 전 후보가 쥐고 있었던 표심,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느 정도 흘러가느냐인데 누구한테 어느 정도 흘러갈 건지 배 소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까 윤여 소장님께서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중앙일보 엠브레인 조사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를 택하겠다라는 게 31.2가 나왔고요. 퍼센트. 예, 31.2%고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게 29.2%예요. 오히려 윤 후보에게 조금 덜 가는 덜 갔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미 이제 대세론을 쫓아가는 분들은 이미 갔고 남아 있는 표심이 이제 서울과 중도와 20, 30대 여성층들인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표를 사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동하는 게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적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심상정 후보도 좀 이게 그 단일화 이후 조사를 보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효과를 누린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여성층,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소신 행보를 지지했던 여성층이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전체 지금 상승폭은 윤석열 후보가 3.3으로 더 이재명 후보보다 더 컸잖아요. 1.1.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층에서도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이동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심이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야 안철수 후보로부터 얻는 지지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변수라는 게 사라진 것이 더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얻게 되는 효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도 중요합니다. 그게 2% 3%라도 적어도 여기서 1, 2%를 더 가져오는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다면 그건 또 전체 결과가 달라지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층에서 이러다간 진보 진영이 지겠네. 진영 간 대결 구도예요. 그러면 또 표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부동층의 사이즈가 한 지금 7에서 9 정도? 그 정도 7에서 10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뭐 2, 3%를 이동해도 상당히 영향력이 클 수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 방송 통해서 여론 오락관 통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이들이 결정을 한다니까요. 맞아요.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자, 다음 주 개표가 끝나면 그 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자, 그때 이제 선거운동은 끝이고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의 이름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이 출력을 바로바로 해서 주니까 사퇴라고 써 있는데, 자, 3월 9일 본투표에는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사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고문만 이제 투표소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표나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 좀 많이 나올까요? 예전에 유시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경기도에서 단일화하고 나서 사퇴를 늦게 했거든요. 그때 거의 한
16만 표 가까이가 그냥 심상정을 그냥 찍었어요. 물론 고관여 거기 이제 그 로열티 충성심이 강한 그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작지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방송 끝나면은 사전 투표 할 생각인데 진짜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주는지 거기다 이렇게 사표라고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가서 좀 볼 생각이에요. 거기다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 찍으면 안 되죠. 네. 찍으면 이제 사표되는 거죠. 네, 사표되는 거죠. 배 소장님 어느 사표나 무효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생각보다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 데다가 단일화에 주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뭐 심상정 후보나 뭐 유시민 후보 당시에는 그때는 아마 사전 투표가 없었던 때일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한 절반 정도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전 투표의 한 30%대 중후반만 돼도 전체 투표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은 수가 이미 사퇴 표시가 돼 있는 투표용지로 투표를 한 것이고 본선거일 날 가더라도 정말 이번 선거는 민감하거든요. 누룽지 대선이에요.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이걸 각 당에서 그럼 문자 안 보낼까? 다 보내죠. 문자 세례는 이게 약간 코미디인데 이런 거예요. 자, 그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야. 투표장 할 때 윤석열 또 다른 분은 이재명 갔다가 어이쿠 안철수를 찍는 거야. 깜빡 그런 분은 없겠죠? 네,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저의 과민한 걱정입니다. 예전엔 연기가 좀 되셨는데. 그래서 빨리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고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본투표일에 투표장 가던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이번 대선에서 특히 중요해진 이유 뭔가요? 일단은 지금 투표율이 계속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선거보다 높아요. 오후 1시 현재 사전투표율 8.75%. 상당히 높은 거죠.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거 지금 30%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은 이 본투표를 하려고 했던 생각하는 분들 또는 나 이번 대선은 포기할래 하는 분들이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자극이 있습니다. 되죠. 예, 그리고 사전투표가 누구에게 유불리는 좀 따지기는 어렵지만 조사한 거를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 지지층에서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살짝 넘는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높으면 조금 유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냥 사전투표가 중요하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최고의 전문가 이현영 소장님과 함께하는 저니까요. 어느 지역이 중요하냐? 서울에 오늘 사전투표를 보셔야 돼요. 왜? 최대의 지역적인 요충지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격전지기도 서울. 그다음에 호남.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대체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판세 분석이니까 얼마나 호남에서 사전투표가 많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 TK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고 윤석열 후보는 텃밭이고 그래서 TK 그리고 특히 중요한 데가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이 부산, 울산, 경남이 경합하는 지역인데 단일화의 영향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 또 부산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이 부산이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과연 부산과 울산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럼 충청은 안 중요한가요? 자, 다시. 강원은 안 중요한가? 제주는 안 중요한가? 팔도강산 다 중요하고 충청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어디가 안 중요하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투표율 이소장님이 오늘 까칠하네. 지역별 투표율 보니까 전남, 호남이 높더라고요. 지금 아까 일부에서 우리 기자들이 브리핑할 때 아까 오전 10시, 11시 기준이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전남, 그다음에 전북, 가장 낮은 곳이 대구.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대구는 이제 본투표 양이 또 높을 거예요. 높겠죠. 지금 보수 진영에는 또 이게 계속 뭐 좀 음모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도 이제 사전투표 독려는 지금 여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 30%가 넘는다고 해도 역대 최대치가 나와도 민주당이 유리한지는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중요하다. 근데 세대가 더 중요한데 세대는 발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두 분한테 내기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번 사전투표율 얼마다? 네, 저는 뭐 나와 있죠.
39.95%. 그렇게 높아요? 너무 높게 잡으신. 그러면 이번에 본투표 한 80 근처 간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신데. 30표는 80 정도 간다. 39.95%. 그럼 역대 최대치가 77%대였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77. 근데 그리고 80 가까이 간다. 그게 80이었던 때가 그 DJ 대통령 당선됐을 때 97년도 그때 네네. 80점 몇이었어요. 아유, 그때 뭐 IMF도 있었고 80.2%. 80.2%. 그리고 워낙 이게 좀 치열했었던 선거죠 그때. 그러면 이 소장님 사전 투표율 저는 한 34나 35 정도 지금 원래는 30이었는데 분위기가 지금 높여서. 과열이 되고 있어서 조금 높일 겁니다. 네, 34에서 35 사이. 네. 39.95. 네, 39.95. 자, 그러면 다음 주는 한 명은 못 나오는 거죠? 네네. 네. 아니 나와서 처벌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라.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승리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서울 판세 또 대선에 미치는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이 그 4~5% 좀 뒤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만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상으로는 아직 서울이 이기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역대 대선 후보, 특히 민주당 쪽 후보들이 얻지 못한 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조금 더 높은 득표율을 오히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판세보다는 전체 이제 그 영남권의 표심 여기를 조금 더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서울을 얻는 자가 전국을 먹는다. 이번에 통할까요? 저는 두 가지 공식이었는데 네, 두 가지 1공식과 2공식입니다. 다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1공식은 뭐냐면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중에 서울을 이기지 못한 후보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거냐. 저는 이번 대선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다를 수도 그래서 있다? 왜냐.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이 모두 중요하다. 수도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더 이상 앞서는지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 이상 더 벌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앞서느냐.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앞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기고 지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짧게 보여나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경기와 인천을 묶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천이 좀 많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되면 이게 같이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경기도께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5% 그렇죠. 이상 경기도에서 이긴다면 상당히 서울을 저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을 이겨야만 한다라는 게 절대 공식이 아닙니다. 경기에서 격차를 벌리면 그렇죠. 서울에서 그 이하로 뺏겨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선 유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인구는 경기가 훨씬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언이 될 것 같은데 배 소장님 늘 항상 M여 중 얘기했고 이인영 소장님 3050 여성 표심 강조해 오셨고 자, 이번 대선 결과 마지막 변수가 될 세대를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이 소장님 어떤 세대예요? 일단은 50대 후반 여성층 역시 50대 후반 여성. 물론 30대 여성도 있는데 50대 후반 여성층이 여기가 후반 쪽 50대 이제 세대를 10세 구간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높지만 이 여성층의 표심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층이 과연 이 비호감에 특히 민감한 또 세대 계층이다 보니까 이 층이 누구를 선택하냐. 박근혜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도 이 층이 결국 변해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었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50대 후반 여성. 배 소장님은요? 저도 물론 여성인데 좀 더 좁혀서 30대 40대 저는 3, 4, 5, 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30대 40대 여성인데 가정주부죠. 가정주부. 30대 40대 직장 여성들이 아니고 특이하게. 저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가정주부청의 그 역할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가정주부. 요 세대, 이 세대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그럼요. 막강 파워예요. 그럼요. 맘카페들. 역시 지갑을 여는 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 우리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여성입니다. 교육 문제, 육아 문제.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자, 누가 이기는지도 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미래에 이제 경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는지 저는 알죠. 틀리면 망신 대망신이니까 그건 안 여쭤보는데 몇 프로 차로 이깁니까? 몇 프로 차이로 승패 갈린다? 저는 꽤 차이가 날 수 있다. 꽤 날 수 있다. 네. 꽤가 어느 정도예요?
10% 포인트. 7.5% 차이. 맞네요. 굉장히 지난번부터 계속 격차 크게 좀 보시더라고요. 과도한 지금 막 던지기를 하고 계신데. 제 쪽이 안 나올지 제가 안 나올지. 네. 이 소장님은요? 저는 1.5%. 네, 7.5, 1.5. 네. 야, 다음 주에 두 분 중에 하면은 크게 처벌을 받겠네요. 아니면 말고. 네, 된 벌을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또릿한데. 이거 알겠습니다. 다 녹음이 되죠? 지금? 그럼요. 이거 다시 보기도 있고요. 자,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주간이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뜨끈한 프라이드 우동 컵라면 뭔지 아시죠? 자, 요거 기대하시면서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의 마지막 코너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스포츠본부. 드디어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막 전화로 연결하고 그렇죠. 감금 생활하고 맞습니다. 귀국해서 또 격리돼 있고 그렇죠. 다 끝난 거죠? 예, 이제는 다 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시죠? 건강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체력이 많이 축났어요? 그랬죠. 아이고. 그런데 네네. 오늘 밤에 자, 베이징 패럴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러게요. 또 열흘간의 열전이 열립니다. 네. 아마 이제 지난 그 동계올림픽의 느낌이 확 살아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출전하는 우리 대표단 모든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요. 네. 혹시 정 PD님 반드시 이 선수는 주목하라. 그런 선수 혹은 종목 경기가 있습니까? 평창올림픽 때 이 대한민국 선수단에서 금메달 하나가 나왔는데 이 금메달을 땄던 선수가 신희연 선수입니다. 네. 이제 당시 크로스컨트리 좌식 7.5km 부분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신희연 선수가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을 하고 선수단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크로스컨트리. 네네. 체육회에서는 일단 동메달 2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알파인 스키에 나서는 한상민 선수는 우리나라 동계 패럴림픽에서 역대 처음 메달을 했던 메달리스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라 아이스하키를 이제 우리나라가 꽤 상위권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도 패럴림픽 때도 이제 동메달을 땄었는데 이 정승환 선수가 있어요. 정승환 선수가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팀으로부터 다른 나라에서부터 견제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별명이 또 하나의 이 코리안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코리안 로켓. 예, 그만큼 빠르다 그래서 이 정승환 선수의 플레이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팀킴 컬링이 있었지만 이번 패럴림픽에는 또 휠체어 컬링이 있거든요. 이 팀킴의 이름이 이제 다 김씨여서 팀킴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이 5명의 성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5명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 장윤정 고백이에요. 장윤정 고백? 네네네. 장시윤 씨, 정씨, 고씨, 백씨. 그렇죠. 공교롭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니 이 장윤정 고백이 됐고 마침 또 이제 선수들이 장윤정 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윤정 씨의 그 응원가를 받기도 하고 장윤정 씨가 응원가를 헌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야, 이 재밌다. 네네. 이런 컬링 대표팀의 경기를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휠체어 컬링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호연 선수? 네네. 저기 이 무슨 신희연 아이스하키? 선수? 파라 아이스하키? 정승환 선수. 정승환 선수. 맞습니다. 파라 아이스하키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선수들 참가합니까? 이번에는 이제 선수 20명과 패럴림픽의 특성상 선수들을 보조해줄 가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가이드 9명도 참가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러시아랑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부로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출전 금지? 맞습니다. 그럼 선수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못 나오게 됐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저는 피해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좀 온당한 조치라고 봐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응징은 지금 푸틴 대통령 러시아라는 국가가 받아야 되는데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한데 어쨌든 러시아 소속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도핑 문제 때문에 러시아는 애초에 국가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위원회라는 이제 임시 별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추가 제재까지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 패럴림픽 어찌 보면 이제 평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는 올림픽인데다가 맞습니다. 또 이게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도 담아야 할 텐데 그렇죠. 좀 주목할 대목이 있을까요? IOC에서 이번에 이 세르게이 붑카라는 우크라이나의 육상 영웅이 있습니다. 이 네네. 붑카 선수가 실외 체육 그다음에 실내 육상에서 총 35번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운 진짜 우크라이나의 레전드거든요. 대단한 인물이군요. 이 세르게이 붑카에게 이번에 IOC 차원에서의 인도주의 지원 정책 조정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OC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지원금을 준단 말이에요. 선수들에게. 이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의 운영과 배분 등을 이제 담당할 사람이 붑카가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이 IOC의 조치에 이어서 역도 연맹, 세계 태권도 연맹도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을 불허하면서 네.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추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방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인도적인 준비들이 있고 네. 그것을 또 IOC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평화의 정신을 그렇죠.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 교류, 평화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최대한 메시지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경기마다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3253님이요. 이 패럴림픽 개막이군요. 잊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인간 승리를 기대하며 네. 우리 선수들 모두 파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기대하고요. 네. 자, 오랜만에 우리 정윤호 PD가 돌아오니까 네네. 퍼뜩 봄도 왔고 그럼요. 야구 생각이 납니다. 네. 자, 프로야구 4월 2일 개막. 네.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야구위원회 네. KBO의 수장 바로 총재 자리가 공석이죠. 공석이죠. 네네. 이틀 전에 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봤는데 네. 지금 아직도 그러면 못 찾은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11일 날 다음 주에 네. 또 재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11일? 네, 다음 주입니다. 아유, 그다음에 바로 그냥 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2월 18일부터 후보 추천이 시작됐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적임자를 됐는데. 찾지 못한 네. 거고 이 왜냐하면 이제 10개 구단 중에서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에 실패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마땅한 책임자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만약에 11일에도 이제 만약에 선출이 안 된다면은 한 달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네. 이 KBO 규약에 보면은 그래서 4차 이사회 때 이사회 의결로 직무 대행자를 우선 선출하게 되는 그런 약간의 파국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출마 자격이 좀 엄격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 출마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네. 14명의 총재 중에 11명이 정치인, 관료 아이고. 또 군인들 이런 경우가 아이고, 많았고 네. 나머지 3명도 야구인이라기보다는 기업인 출신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이라고 볼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투명했다. 이런 비판도 많았죠. 정윤호 PD 출마합니까? 아유, 저는 뭐 당연히 그쪽 세계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죠. 저는 외부에서 열심히 비평을 하면서 지내는 게 만족합니다. 기업인보다는 스포츠 PD가 더 낫겠구만. 아유, 저는 네, 관련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네, 또 야구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유명 그렇죠. 야구 유튜버.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언젠간 나가리라 생각. 전 당연히라고 얘기해서 네네. 당연히 나간다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네. 자, 그동안 총재 선출 관행이 그러니까 아예 밀실합의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KBO 총재가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총회를 거쳐 선출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각 구단에서 이제 구단들과 친밀한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기업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전문 경영인인 CEO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룹의 임원진이라든가 임원진의 측근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그것도 회식에 많이 나왔던 인물. 뭐 그런 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정치인이 많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회식을 안 가서 아마 총재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회식 안 가도 맞습니다. 능력 있으면 총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선출 과정도 그동안 관행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만 역대 총재들의 출신이 그렇죠. 야구와는 무관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은 비판점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 관료, 군인 이런 분들이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래도 좀 편향된 애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맞아요. 팀을 좋아한다든가. 그렇지. 야구 전반적인 애정도가 부족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스포츠 행정 또 뭐 야구 경영 이런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전문가층이 좀 미래에는 많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도 이제 쉽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KBO 총재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기업
혹은 이제 구단들이 자체적으로 좀 야구인들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여전히 각 구단들도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부터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도 뭐 지도자 과정에서 행정가의 과정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또 선수가 아니어도 스텝 중에서도 그럼요. 이런 행정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네. 참 올해 프로야구 출범 4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저런 사건들로 팬들의 사랑이 좀 싸늘하게 식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어떤 총재가 어떤 리더십으로 우리 야구를 살려야 한다. 짧게 마지막 한 말씀 주신다면요. 선출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라서 투명성. 저는 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팬과 구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좀 투명한 총재가 나왔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투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현호 PD가 강조해 주신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스포츠본부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했고요.